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내리막으로 방향을 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900선을 간신히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2680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이제 바꿔서 제가 얘기를 했네요. 이제 전일에 미국 시장이 빨간불로 거래를 마치기는 했지만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혼조세를 보였고요. 하락을 방어하는 듯한 상승에 그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FOMC 회의가 내일 새벽 3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일 또 우리는 어린이날로 휴장을 하는 만큼 시장은 바닥론과 불안감을 오가는 경계감 가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테슬라가 간밤 5거래일 만에 900슬라로 복귀하면서 국내 2차 전지주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대규모 5G 통신 장비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FRX 등 5G 관련주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또 푸틴이 보복 성격의 원자재 수출 금지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은 플라스틱 관련주로 매기가 몰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중공업을, 기관은 한전기술과 코오롱 인더를 집중 순매수했습니다. 네, 종목 콕톡 오늘도 여러분을 웃고 또 울게 만들었던 종목들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오늘 종목 콕톡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박우경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차장,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팀장, 하창봉 와운의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국내 증시가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엔 하락을 하면서 좀 아쉬운 시장의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 선반영됐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윤여민 팀장부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두 가지 이벤트죠. 일단은 어린이날 지금 내일 이제 쉬죠. 그리고 일단 또 FOMC 회의가 이제 뭐 내일 이제 새벽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러한 이벤트로 인해서 사실 좀 시장이 초반에는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투매까지도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약간 막판에 밀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시장은 이제 이번 주 계속 좀 약간 관망의 분위기를 연출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뭐 2,600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900선에 대한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지지받고 있습니다만 결국 FOMC 결과에 따라서 금요일에 어떻게 될지가 좀 확실히 좀 결정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뭐 시장에 선반영이 됐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직까지는 또 이제 파월의 어떤 입에 따라서 좀 더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는 어떤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고 금요일 이제 시장 이제 어떻게 좀 어떻게 좀 이제 미국 시장에 좀 반응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망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또 전강 후약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창봉 파트너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 아무래도 네. 뭐 어떤 스텝이냐에 따라 조금 다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번 5월 달에 50 베이스 포인트 올리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밴드가 0.25에서 0.5%니까 여기서 이제 50 베이스를 올리게 되면 첫 자리가 이제 정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0.75에서 1%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것 자체는 시장이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보게 되면 아직 종가 기준으로 3%를 터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3%를 노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3월 달 처음으로 미국이 다시 금리를 올릴 때는 증시가 반등을 해줬었어요. 25bp 올릴 때. 근데 최근 한 달 동안에 계속적으로 장이 조금 느려진 데는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미국이 이제 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한데 과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할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그럼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파월 의장이 FOMC 의사로 기후에 양측 긴축이라는 단어 자체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이제
모든 자세한 이야기는 5월 25일 날 다시 뚜껑을 열어보겠죠. 의사록에서. 하지만은 파월 의장의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양적 긴축에 대한 어떤 그 분의 발언이 만약에 매파적이라면 시장 상당히 조금 더 그 부분을 경계해서 6월 달 75까지 가는 그림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 뭐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자제한다든지 그냥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우려만 표명한다면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3월 달처럼 일정 부분 이제 불확실성이 한 이벤트 해소 그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그걸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FOMC에서 파월이 과연 그 양적 긴축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이 요즘에는 뭐 우려감이나 뭐 리스크나 불안감, 뭐 눈치 보기 이런 그 단어들로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FOMC 회의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포트를 좀 어떻게 좀 수정을 해야 할지 네. 그 전략 차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이 오늘 상당히 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 수가 좀 많았음에도 좀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이 생각보다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섹터에 대한 그 움직임들 보면은 정책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뭐 최근에 원전주들이 다시 또 움직이고 그다음에 유해임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요. 오늘은 지정학적에 대한 그 러시아에 대한 그 원자재 수출 금지로 인해 가지고 오랜만에 화학 업종들이 좀 많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긴축과 그 지정학적 위기가 지속적인 그런 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단기적으로 좀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5월 달도 여전히 뭐 쉽지 않은 장은 좀 지속이 될 걸로 좀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대한 전략들은 저희가 이제 상반기도 어느새 이제 다 지나가고 네. 6월 달 2달밖에는 좀 안 나오고 하반기에 대해서 이제 좀 완만해지게 상승할 수 있는 그 이익들이 좀 늘어난다라는 거를 포커스를 좀 맞춘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에 대한 그런 고점 논란, 그다음에 물류비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운임 지수들이 좀 떨어지는 이익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수혜 업종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우리나라 그런 수출주 중에서 아무래도 뭐 자동차 업종이 가장 조금은 대형주 그런 섹터 내에서는 좀 선호하는 업종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정부 정책주들은 이 혼란스러운 좀 틈을 타가지고 수급적인 이슈를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다음에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고점을 맞고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일시적으로 추세 형성은 안 되겠지만 단기적인 그런 화학 종목들에 대한 바닥 확인들은 조금은 되어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 그리고 화학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향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하창봉 파트너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약간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조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제가 좀 바라본 것은 뭐였냐면 최근 한 달 동안에 장의 버팀목이 연기금 쪽이었습니다. 근데 기관들의 매매가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조금 매수를 해주는데 기관들이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이벤트를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전략을 세운다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 증시가 오늘 휴장인 상황에서 내일 장이 열릴 거고 다만 이제 홍콩 증시가 또 오늘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장도 전체적인 힘은 계속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큰 그림에서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긴축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가 지금 4월 달, 5월 달 증시가 가장 힘든 게 바로 중국의 봉쇄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봉쇄는 곧 한편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안 좋은 재료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안 좋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의 부양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박우경 차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시장에서 들어온 힘들은 지금 약간 이제 긴축 이슈 때문에는 성장주라든지 플랫폼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다만 이제 중국의 부양책을 기대하는 관점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한 어떤 사실 재건 사업은 너무 약간 제가 볼 때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그쪽 부분이 완화되지 않을까? 또 가장 지금 원자재 중에서 가장 다른 거는 다 고점을 좀 찍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유가나 밀가루라든지 뭐 콩 찍었는데 유일하게 원자재 중에서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게 천연가스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 관련 LNG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인프라 관련 뭐 기계라든지 이런 종목들 기계라든지 아니면 소재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장 포인트가 금리 발표에 미국에서 주요 테크주들이 지금 반등할까 말까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이 올라올 때 그때 같이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그리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 그 경기 부양책과 또 미국에서 빅테크주들의 상승, 반등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윤여민 팀장님은 향후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거시적인 부분은 다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1분기 실적을 통해서 결국 좀 이제 이런 거시적인 환경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좀 실적의 가시성이 좀 많은 좀 그런 종목들을 뭐 섹터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이제 결국 종목별 장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렸고 다만 좀 업종별로 봤을 때 좀 실적의 가시성이 좀 보이는 섹터가 이제 뭐 조선 섹터, 그다음에 뭐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게 자동차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이 좀 더 많은 어떤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앞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이제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게 된다면 좀 외국인의 좀 어떤 수급이 좀 없는 종목들이 오히려 좀 또 실적이 나왔을 때 좀 가볍게 올라가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에 따라서 어떤 수급의 동향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결국은 좀 실적의 가시성이 있으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는 그런 종목들 그 중에서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를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가시성이 보이는 종목 중에 조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업종 그중에서도 중소형 주를 잘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향후 전략까지 저희가 짜봤고요. 이슈콕 종목톡 첫 번째 이야기로 나눠볼 업종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1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2차 전지 관련주는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습인데요.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먼저 하창봉 파트너님께 여쭤볼게요. 네, 사실 발표됐던 실적만 놓고 보면 다 나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출발이 LG 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실적 발표였는데 한 2,800대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주가는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3개월 보호 예수 물량 때문에 한 40만 원대 정도에 멈춰 있습니다만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스타트가 LG 에너지솔루션. 근데 약간 2차 전지 지금 배터리 중소형이 불을 붙인 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 SDI의 실적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 SDI의 실적 발표에서 어느 정도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마진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한 흐름 쪽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보게 되면 대부분 뭐 삼성 SDI 하향 또는 삼원계 배터리가 많이 움직이죠. 그 말 자체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관련 2차 전지 배터리 기업 점유율 측면에서는 1분기도 여전히 CATL이 1위고 LG에너지솔루션은 20%대로 2위입니다만은 전체적인 캐파는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조금 식상할 수는 있지만은 글로벌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규모를 조금 살펴보면 앞으로 상당히 커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 247기가와트 아워에서 앞으로 한 폭스바겐이 대대적으로 성부를 건 게 바로 3년 후 25년입니다. 25년으로 가게 되면 폭스바겐은 총 50개 라인업의 전기차를 출시하게 될 것인데 그 외에도 많은 글로벌 자동차가 나오는데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2025년도 글로벌 배터리 전망은 무려 1124기가와트 아워로 지금보다 4배 이상, 5배 이상 성장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상당히 장밋빛 전망입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배터리 시장 전체 규모 자체는 연 CAGR 기준으로 37%라면 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 흐름은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캐파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 분야를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좀 중국 업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2차 전지 업체들이 뭐 국내에서도 양호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는 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업체들이 좀 공세가 거세잖아요. 빠르게 따라오고 있기도 하고 CATL도 있고, 근데 CATL도 오늘 헝가리에 또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또 뉴스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점유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국내 기술력이 물론 높다고는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같고 이런 중국의 공세가 앞으로 좀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이제 전기차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 테슬라. 근데 테슬라는 이제 원가 절감에 사실 엄청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NCM 어떤 3원계 배터리보다는 이제 LF 배터리에 상당히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CATL과 좀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다 보니까 중국의 좀 점유율이 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앞에서 표에서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이제 전기차 시장은 커가는 거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도 당연히 좀 커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의 좀 포지셔닝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LF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지만 좀
거리가 좀 많이 안 나온다는 좀 단점이 있고요. 또 NCM 같은 경우 3원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은 좀 비싸지만 결국 완충 시에 좀 거리가 좀 한 600에서 800까지 나온다는 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시장이 커져가게 된다면 어쨌든 두 파이는 또 같이 커져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우리나라 회사들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조금씩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향후에 좀 어떻게 보면 포션에 대한 부분은 좀 봐야겠습니다만 뭐 자동차 섹터도 보게 된다고 하면 좀 판매 대수는 줄었지만 결국 이제 ASP로 좀 승부를 보면서 어쨌든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차전지 업계도 좀 그러한 좀 전략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사실은 이제 3원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니켈의 가격 같은 이제 뭐 상승 같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악재들 좀 뚫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다. 다만 뭐 속도라든지 어떤 변수를 어떻게 좀 조절해 가느냐가 좀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마 그 우리나라 셀 3사뿐만 아니라 2차전지 섹터의 어떤 좀 4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좀 이러한 부분을 좀 분명히 알고 있고 어떻게 좀 헤쳐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서 좀 향후에 좀 포션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겠지만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어쨌든 그 하이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좀 계속 잡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서 어떤 이 점유율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성공할 수 있던 그 배경 중 하나가 저가형 LFP 배터리잖아요. 실제로 그 글로벌 LFP 배터리 침투율 상승 속도가 아주 가파른데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력과 향후 배터리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우경 차장님? 네. 지금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 중국, 그다음에 유럽인데 미국은 이제 태동기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시장이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 LFP에 대한 침투율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이 미국에서의 그런 증설에 대한 그 적극적인 논의랑 최근에 현대차가 전기차 라인을 그 제네시스 라인을 미국에다 짓겠다고 한 것 자체도 미국의 시장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장인데 그 중국의 그 배터리가 침투율이 요만큼 늘어나고 쪼만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그런 전기차의 시장의 성장률, 좀 전에 이제 하창봉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네. 2차 전지 성장률의 궤도와 그 속도를 못 따라갈 거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뭐 에코프로비엠이 호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좀 두려웠었던 원자재 가격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전이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가 이제 가장 두려웠었는데 그게 뭐 시장에 좀 부합했던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오히려 매출액은 시장이 전망했던 것보다 좀 호실적이 나왔어요.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 성장 속도가 LFP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이 이제 막 시장이다. 미국에서 현대차가 MS가 2위라고 하잖아요. 네네. 테슬라가 MS가 전기차 시장의 70%를 좀 갖고 있는데 작년도에 미국 전기차 판매가 약 46만 대 정도 판매한 걸로 좀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중국은 좀 대중화가 됐지만 미국은 대중화가 안 됐고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런 그 공격적인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한 증설이 그런 것들을 다 상쇄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자동차 네. 판매량이 뭐 46만 대 뭐 이렇게 네. 또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SK온이나 뭐 LG 엔솔이 미국에 또 이렇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뭐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친환경 차들의 판매량 이제 증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뭐 여러 잡음들도 좀 시장에 나오고는 있지만 전기차 시장과 함께 2차 전지주들 뭐 성장할 것으로 뭐 모두들 생각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자들이 앞으로 전략을 세울 때 어떤 포인트들을 좀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지 하창봉 대표님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그래프만 놓고 보면 지금이라도 계속 전기차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배터리 많이 만들어도 결정적으로는 전기차가 팔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실제적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해소되면서 차량 자체 전체 판매 자체가 증가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어쨌든 완성차 업체들의 차량 인도 자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뭐 코로나 봉쇄 완화로 인한 공장체 가동이라든지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차량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가격까지 그거는 이제 가는 데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또 여기서 막연하게 투자하게 되면 갑자기 뭐 현대차의
아이오닉 5나 이런 자동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주가 못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포인트를 잡는 게 어쨌든 간에 뭐 이번 주 시장은 개별 에코프로 BM의 실적 발표 나오면서 많이 움직임 맞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이 완성차 업체들의 자동차 판매량이 회복되는지를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좀 간단해요. 매월 초에 북미 자동차 판매 동향이 발표됩니다. 실내로 지금 현대차 그룹주들 주가 조금 주춤된 이유가 지난 4월 달 북미 판매에서 현대차가 해외 쪽에서 대략 25만 대 정도가 나왔고 기아차가 19만 대 정도가 팔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작년 3월 대비해서도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지금 부품이 없어서 차를 못 만드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그건 항상 좀 같이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자동차제의 주가와 배터리제의 주가를 같이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월 한 번 정도 발표되는 자동차 판매 동향에 대한 증가 속도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박우경 차장님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시장에서 말하는 LFP 배터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봤을 때 충분히 한국은 이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주도에서 오늘부터 어제부터군요. 제9회 전기차 엑스포가 진행되는데 삼성 SDI에서 가져온 배터리가 젠5라는 모델입니다. 이 젠5라는 모델이 BMW iX에 들어가는데 제로백 4.8초 제로백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기차에서. 전기차에 중요한 건 주행거리입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오해할 거예요. 아니 무슨 주행거리가 중요해. 몇 발만 지나면 주유소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왜 자동차 배터리들이 LFP 배터리보다는 주행거리를 늘려야 되냐 하면 주행거리는 그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우리 스마트폰 지금은 괜찮지만 예전에 한 갤럭시 S2, 3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쓰고 나면 배터리 추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배도 불러오고. 그래서 초반에 전기차 주행거리를 500km, 600km 늘려놔야만이 결정적으로는 배터리의 성능이 향상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물론 경계는 하겠습니다만은 뭐 중국발 LFP 저가 배터리에 대한 공세보다는 차라리 비싼 하이 퀄리티 배터리가 한국의 강점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SDI도 일정 부분 LFP를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주를 보는 관점에서 첫 번째는 역시나 완성차 업체의 회복 여부,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강점이 있는 3원계 배터리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 뷰는 유효하지만 실제적인 판매량 증가 추이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주 중에서 어떤 업체를 최선호주로 꼽으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윤여민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작년에 좀 아웃퍼폼했던 저는 양극재 쪽에서 좀 하나 좀 가져왔는데 최근에 보면 수급이 그래도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보다는 좀 삼손이라고 볼 수 있는 저기 코스모신 소재가 저는 일단은 저희 좀 원픽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것 같은데 일단 2차 전지 특히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키워드가 이제 증설이라는 좀 키워드인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증설에 대한 부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죠. 특히 이제 양극재 생산 능력이 내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MLCC 이형 필링 관련돼서도 지금 올해 본격적으로 좀 이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캐파에 좀 증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슈팅이 나왔다 살짝 좀 눌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기관과 좀 외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눌림목을 잘 만들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모신 소재 짚어주셨고 자 그러면 박우경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조금 꼽아주실 아무래도 건가요? 오늘 가장 조금 히어로인 에코프로비엠 가격에 대한 전가력들이 가장 좀 높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1위에 대한 그런 포지션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뭐 SK온, 뭐 삼성 SDI의 긍정적인 그런 그 밴드로서의 역할들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모신 소재와 에코프로 BM을 꼽아주셨고 저희는 이슈콕 종목톡 자동차 부품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자동차 부품주가 화신입니다. 이제 박우경 차장님이 가져오신 종목인데 지난 시간에도 현대오토에버를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포트 전략에 있어서도 자동차가 앞으로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전방 산업의 업황이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 국면이라고 좀 보시는 걸까요?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주가가 좀 못 가는 게 자동차 반도체가 좀 부족을 그렇죠. 해서 그럼 자동차 반도체는 왜 부족을 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자동차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좀 만들고 있었고요. 크게 뭐 코로나도 다 끝나가는데 왜 공급망에서 해결이 안 될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전기전자 제품을 이제 만들 때 필요한 반도체가
단가가 자동차 반도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국에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들이 그쪽으로 너무 좀 쏠리다 보니까 자동차 반도체보다는 가전에 대한 비중들을 지속적으로 좀 늘려왔었어요. 그 비중에 대한 포트들이 이젠 서서히 좀 변화되고 있는 시점.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리오프닝, 엔데믹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소비를 외부에서 해야지 가전으로는 이제 좀 덜 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LG전자가 좀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부족들에 대한 공급망 이슈가 해결될 기미들이 좀 첫 번째는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물류 비행 비용들이 상당히 좀 감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트가 조금은 이제 감소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기존에 문제가 많이 됐었던 비용과 이제 조달의 문제점들이 전반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초과 수요를 지속적으로 지금 자동차가 없어서 1년 반 이상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수요에 대한 것들은 충분하게 그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완성차 업계들이 SUV랑 이제 전기차로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전기차를 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완성차 업계들이 집중도를 높이고 있는 SUV랑 그 다음에 미국의 공장을 현재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부품 조달 능력이 있는 뭐 케이스라든가 이런 2차 전지 빼고 자동차 부품 중에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긴축에 대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있잖아요. 네. 긴축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는 성장주들이 많이 빠집니다. 근데 자동차도는 항상 가치주, 밸류가 싸고 PBR이 싸기 때문에 하단은 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상태에서 위는 좀 열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가지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공급망 이슈가 해결 기미가 보이고 또 물류비 비용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그중에서도 부품주를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이 화신이란 종목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자동차용 샤시 보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생산하는 업체인데 현대 기아차 비중이 90%로 이 현대차 그룹 성장의 대표적 수혜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반 외형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화신 같은 경우에 2020년에는 재작년에는 적자를 좀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242억, 그러니까 마이너스 110억에서 242억을 기록을 했고 올해 증권사 이제 컨센서스는 약 44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약 2배 정도를 좀 벌 것이라고 좀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큰 비중이 뭐냐? 아무래도 현대차에 대한 그런 비중 증가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비중이 좀 큰 만큼 현대차가 집중하는 지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출의 구성을 보면은 한국이 50%, 미국이 22%, 인도가 16%, 브라질이 8%, 중국이 4%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그 생산 능력을 확 낮췄기 때문에 봉쇄랑도 크게 상관이 없고 최근 들어서 인도 시장이 가장 자동차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으로 있는데 중국의 대항마로서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좀 받고요. 그동안에 좀 아픈 손가락이었던 브라질도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그룹들이 미국의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지리적 수혜를 받고 있는 화신 아메리카가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는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완성차에 대한 판매 대수는 뭐 4월 달에도 생각보다는 안 나왔지만 다른 완성차보다는 그래도 완만하게 현대차 그룹들이 해왔다가 이제 지금 전반적인 내용인데 그거에 대한 가장 키포인트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이 조달 능력이 현대차 그룹들이 다른 완성차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용이했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봐서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빠지기보다는 위로 갈 확률이 좀 높아서 지금 어지러운 장에서 뭘 사야 돼? 많이 빠진 납폭과대주를 살까? 조금 그동안에 좀 고가에 있었던 실적 성장주들이 좀 꺾였을 때 사기보다는 확연한 좀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한 종목으로 집중을 한다면 저는 자동차 부품주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는 이제 화신이 현재로서는 네.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섹터에 대한 성장성도 있고 낙폭 과대도 있고 또 영업이익도 이제 2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는데 또 화신이 화신 아메리카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미국에서 발전해 나가는 속도를 같이 좀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케이스를 하는 회사더라고요. 네, 네. 네, 배터리를 이제 싸는 케이스. 근데 이 부분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화신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LG전자도 지금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전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마그나에 대한 뭐 진출, 최근에 LG랑 마그나가 멕시코에 대한 진출을 하겠다라는 뭐 기사들도 나왔었고, 현대차도 전기차 라인을 좀 함으로써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MS가 1등이 미국에서 전기차가 테슬라입니다. 70%. 그럼 GM이랑 포드는 아직까지 전기차를 안 만들었다는 얘기죠. 제대로 본격적으로 안 만드는데 그 만드는 시기가 2023년, 4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거다. 내년, 내후년부터. 그거에 대한 물량들도 화신이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혜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그동안에 뭐 장비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만 지금 제대로 릴레이팅이 됐는데 자동차 부품, 뭐 케이스라든가 이런 그 뭐 샤시라든가 바디 부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회사들에 대한 그 릴레이팅은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화신이 갖고 있는 지리적 위치와 그동안의 좀 역할들로 좀 봐서는 충분하게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작년에는 적자였지만 네, 재작년에 네. 적자였고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러면 올해 실적 증가세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올해 뭐 증권가에서는 지금 에너지 리포트들에 대한 컨센이 약 440억 정도가 좀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보다 지금 시총이 약 3,100억인데 약 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장세가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크게 좀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그 비중 확대,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SUV에 대한 그런 수혜, 그다음에 ASP 단가들이 현대차, 기아차 그룹들이 고가 위주로 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물량을 화신이 솔벤더에서의 위치를 좀 확고히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신이 이제 최근에는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고 지금 보니까 하단에서 뭐 한 5,800원 후반대 뭐 이 정도를 좀 찍고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52주 최고가는 11,450원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나 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최근 들어서 한 달 동안 기관들이 한 1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매수를 할까? 얼마나 좀 매수를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위에 그 목표가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는 제가 그 뭐 기술적으로 뭐 혹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뭐 증권가에서 뭐 12,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리포트 나온 것들이 최근 리포트이긴 하는데 저는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경우에 딱 뭐 10,000원 되면 팔아야지, 뭐 11,000원 되면 팔아야지, 12,000원 되면 팔아야지 보다는 저는 밀릴 때마다 사자라는 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딱 파는 거를 예. 집중하지 예. 말고 밀릴 때마다 예. 사자, 예. 사서 예. 모으자.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사서 모으다가 언제 팔아야 되죠? 전반적인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런 회복들이 좀 돌아섰을 때 파는 것이 좀 맞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때 한번 물어보시던가. 아. 저희 유한타증권 여의도 영업부에 한번 전화 주시면 어차피 저희가 또 다시 초청을 드릴 테니까 뭐 GM 포드가 좀 이렇게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또 그때를 또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네. 자주 한번 물어보시면 그때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한타 증권에 문의하는 아까 좀 걸로. 전에 부천지점이라고 해가지고 소개할 아. 때 상당히 좀 속이 상했다가 제가 웃기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소개를 조정할 드리고 때마다 매수 가도록 의견을 하겠습니다. 주셨고 아, 저희가 여쭤보고 네. AS 받았네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또 초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슈콕 종목톡 다음 종목으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인 HSD 엔진인데요.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선박 엔진을 제조하는 조선 기자재 업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엔진 수주 잔고가 이미 1년 반가량의 일감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주 잔고 현황과 기대되는 추가 수주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이제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좀 일감을 좀 많이 확보를 했고, 근데 사실 이제 저속 엔진 이제 시장 점유율이 세계 2위죠. 지금 시장 점유율 한 20%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수주를 받으면
이 수주의 한 7, 80% 정도는 이제 엔진 수주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수주량이 늘어날수록 조선 3사의 수주량이 늘어날수록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선박들 같은 경우는 수주를 하게 되면 이제 사이클이 한 2, 3년 정도 매출이 좀 나눠서 인식되는 데에 비해서 이런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먼저 좀 실적이 좀 잡힐 수 있는, 좀 미리 좀 납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도 좀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조선 이제 단가들이 좀 올라가면서 고마진의 어떤 수주도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IMO 2020 관련돼서 지금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지금 주목이 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차세대 지금 친환경 디젤 엔진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론 이제 조선과 기재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마이너스로 찍히긴 했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지금 실적에서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영업이익률이 좀 한 자릿수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선족에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빠르게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HDS 엔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SD 엔진의 이제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보니까 중국 조선사양 수주 잔고 비중이 4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발 수주가 이익률이 좀 높다라고 들었는데, 중국 조선사양 수주에 HSD 엔진이 가진 뭐 어떤 강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LNG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거의 한국 이제 조선 3사가 거의 대부분 80% 정도, 7, 80% 정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일반 뭐 컨테이너지 이런 속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선박성도 상당히 좀 비율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도 좀 엔진이 좀 납품되고 있는데, 결국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마진 이 수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제 조선 3사에 대한 어떤 좀 비중이 좀 더 커가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사태 때문에 사실 좀 반대 수익을 좀 많이 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최근에 나온 거를 보게 되면 이제 EU에서 지금 뭐 러시아 PNG를 좀 거의 수입을 중단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LNG가 좀 반대적으로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LNG를 좀 수출하겠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LNG 선에 대한 어떤 발주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올해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되는 걸 좀 체크를 해보신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담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같은 좀 시장이 어려울 때 좀 상당히 좀 밑에서 모아가는 어떤 물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고마진 수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 또 인플레이션 등으로 높아지는 원가, 이게 부담이잖아요. 작년 4분기 적자 원인으로 높은 원가가 또 꼽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따른 리스크는 올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조선주에서 사실 최근에 좀 약재가 나왔던 게 카타르 수주 같은 경우도 이제 2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니냐라는 최근에 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작년부터 이미 좀 가격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좀 한 번 올렸고요. 올해 좀 또 올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밖에 올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좀 올랐다고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조선뿐만 아니라 이제 철강 관련된 쪽으로 뭐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가격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얼만큼 이제 전이가 가능하냐,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카타르도 그렇고 이제 뭐 조선주도 그렇고 결국은 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조선 3사가 좀 많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떻게 수주를 이제 받을 때 이런 가격의 전이가 좀 일어날 수 있느냐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술력으로 봤을 때 LNG선 같은 경우는 결국은 좀 판가의 전이가 조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협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뭐 모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발주처가 가격을 뭐 2년 전, 3년 전에 어떤 가격으로 받는다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분명히 좀 뉴스 팔로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계속
킵 트래킹 해야겠지만 결국은 좀 가격의 전이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좀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되는 부분까지 같이 좀 보셨으면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가 전이에 대한 가능성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시장의 트렌드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자동차 업계도 전기차나 친환경차 시장이 지금 확대가 크게 되고 있고요. 뭐 정책과 더불어서 친환경 관련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데 조선업계에서도 이제 친환경 선박 지금 많이들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HSD 엔진이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죠, 친환경 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LNG 선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노후된 선박에 대해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보조 엔진을 이제 어떤 그런 장치를 끼는 것보다는 결국 이제 2002년, 2003년에 사실 발주가 좀 많이 일어났었는데 결국 그런 이제 좀 낡은 선박에 대한 어떤 이제 교체 시기도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디젤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좀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조선에서 지금 나오는 어떻게 보면 오염 물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 이후에서는 좀 강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이런 환경에 대한 오염을 좀 상당히 조선사들도 다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친환경 엔진을 좀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들 결국 이제 국제 규격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추후에 또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뭐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2차 전지 같은 이제 조선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어떤 이제 국내에 있는 어떤 도로뿐만 아니라 해상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어찌 보면 글로벌 트렌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좀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잘 트렌드를 맞아 따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를 한번 보면은 올해부터 좀 점진적으로 실적 상승세를 타면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짚어주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기관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전략을 어떻게 제시해 주실까요? 저는 충분히 좀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주라고 하는 이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쉬고 그다음에 한번 시동을 걸면 좀 오래 가는 좀 그런 습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주가 아무리 좋았어도 사실 뭐 움직이는 게 별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주 같은 경우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피크아웃 논란이 좀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작년에 실적이 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은 이미 좀 비켜간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좀 밑에서부터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길게 보시면 좀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분명한 좀 시세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좀 중장기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들고 오시는 그 매력적인 종목들은 대다수 좀 모아가고 긴 네. 호흡으로 보고 하는 이제 많이 빠진 낙폭 과대인 종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창봉 파트너의 종목인데요. 마지막 종목은 반도체 부품주인 심텍입니다. PCB 업체 뭐 대표 주자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또 어제 1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비 2배가 늘었고요.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실적을 말할 때가 아니다. 차익 실현을 할 시점은 지금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2분기, 3분기 성장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심텍의 실적 발표만 기다렸는데 주가는 의외로 실적을 발표하고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어떤 심텍의 주가 차익 매물은 그동안 이제 심텍의 주가 자체가 한 2, 3개월 정도 약간 차익 매물 좀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다시 공략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왔다 볼 수 있습니다. 심텍이라는 기업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국내 예를 들어서 글로벌 칩 메이커 회사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또는 인텔 같은 회사 아니면은 또 패키징 업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패키지 업체 빅5를 보면은 암코라는 회사도 있고 AS 이런 회사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칩 메이커라든지 패키징 메이커를 고객을 둔 글로벌 기업이죠. 가장 간단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회사들이 보면 뭐 TLB라든지 BH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조금 주목했던 이유는 그래도 1분기 실적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84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어느 정도냐 하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가장 주목됐던 건 뭐냐 하면 절대치가 증가한 것도 중요한데 절대치가 증가할 때 우리가 실적을 보는 관점에서는 OPM이 증가하는 걸 가장 봅니다. 그는 영업이익률을 말하는데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심텍이 5%였다면 이제는 20%까지 올라간 거죠. 이걸 보통 규모의 경제를 누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부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주가 관점에서 심텍의 주가 약세는 너무나 어이없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보면 이러한 과정에서는 심택이라는 기업의 어떤 1분기 호실적은 결정적으로 2분기,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전방 세트 수요 둔화가 우려되는 좀 상황입니다. 근데 패키징 기판은 수급이 가장 타이트한 부품군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패키징 기판의 호황세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전방 산업 세트 업체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이제 뉴스 플로를 몇 가지 좀 우리가 조합을 맞춰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0일 날 방한을 하게 됩니다. 쿼드 정상회의 관련차 옵니다만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정 중에 하나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게 된 일정이 잡혀 있고요. 최근에 국내 정시에서 일부 많은 반도체 기업, 특히나 인텔인데 인텔이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그런 이슈 자체는 지금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도부터 반도체 자국 생산에 대해서 많은 포커스를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전 세계 반도체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쪽은 AMAT라도 이런 회사일 거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ASML 이런 회사들인데 또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의 장비 회사와의 협력도 되게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전방에서 둔 거는 그럼 삼성전기가 통신용 기판을 버리고 1조 원이라는 금액을 FC BGA에 투자를 하고 LG누텍이라는 회사 자체가 태양전지를 버리고 오히려 FC BGA 쪽으로 반도체 기판 쪽으로 5천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요. 아까 그 800억대 영업이익 중에서 돈이 다 어디서 벌렸냐고 보게 되면 바로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서버용 DDR5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 서버용 쪽하고 이쪽에서의 부가가치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세트 업체들이 아무 전방이야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글로벌 경기가 많이 뭐 매칭이 맞아야겠지만은 주요 지금 삼성도 마찬가지고 인텔도 마찬가지고 많은 유세 기업들은 차세대 메모리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밍에 1월 달에 보여준 심택의 상당히 공격적인 정설은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택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또 이미 고객사로 두고 있지만 또 인텔과의 협업도 조금 앞으로 예상이 된다,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증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월에도 이제 증설이 좀 진행이 됐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 앞으로의 생산 능력은 얼마나 더 확대가 될까요? 그 1월 달에 증설한 게 어느 정도냐면 공장이 무려 9번째 공장입니다. 9 공장이고 1,000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는데 청주 쪽에 한 9공장을 증설하게 되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게 보면 MSAP라고 합니다. 미세로 공정기법이라고 제조기법을 하는데 심택에서 반도체 기판에서 어느 정도 단을 똑같으면 낸드랑 비슷해요. 2층, 3층, 4층 층수가 올라갈수록 전체적인 마진율은 커져가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그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1,000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것은 이 서버용 쪽에서 지금 이 기판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인데 메모리도 비메모리도 스마트 쪽이나 스마트폰 쪽이나 모바일 쪽은 조금 약합니다. 근데 가장 빨리 변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DDR5 서버용을 생산한다고 마찬가지로 서버용 D램에 대한 기판 자체는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의 금액을 공격적으로 투자했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뭐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판 특히나 비메모리 서버용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택의 주가가 보면 올해 지금 1분기 때 대략 한 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연간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페이스로 봤을 때는 한 3천억 이상은 무난하다고 봅니다. 무난하다고 보고 매출도 지금 보게 되면 1조 6천억까지 보기 때문에 뭐 정거사들 많은 리포터 좀 참조하시겠지만 심택의 주가만 조금 쉬었을 뿐이지 왜 쉬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만 조금 실적 발표에 쉬었을 뿐이지 제가 생각할 때 심택의 성장세는 계속되어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심택이 제조하는 SiP 모듈이나 FC CSP 기판이 스마트폰 부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반도체 메모리나 서버용 쪽은 잘 나가는 건 네.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심택이 아까 실직에도 조금 잘한 게 뭐냐 하면은 서버용하고 이쪽입니다. 근데 좀 못한 게 뭐냐 하면 스마트폰 쪽입니다. 그럼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뭘로 보완할 거냐인데 그거는 바로 DDR6라고 대변되는 그래픽 카드 쪽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지금 보통 반도체 메모리 쪽은 DDR5 전환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DDR6는 뭐냐 하면 넥스트 바로 그래픽 카드 쪽 메모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게임 쪽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일정 부분 게임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부진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스마트폰 쪽도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 중국 봉쇄로 따른 애플의 생산 둔화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출시된 이벤트를 살펴봤을 때 8월 달에 삼성은 갤럭시 폴드 4를 출시하게 될 것이고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도 실제 물론 이제 애플 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하지만 전체 스마트폰 시장 전체를 말씀드리게 되면 9월 달에 아이폰 14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이 스마트폰 산업 자체 삼성도 최근에 S22 출시 후에 실제로 약간 주춤됐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스마트폰이 주춤한다면 이 게임 쪽 그래픽 카드 DDR6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심택이 이제 호실적 발표는 했지만 또 오늘 주가가 좀 눌렸고 약간 어이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경쟁업체가 이제 뭐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키트나 다 같이 좀 잘 갔었잖아요. 그 업체 대비해서는 심택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얼마나 좀 매력적인가요? 밸류는 지금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지금 1조 5천억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보통 밸류 여러분들 단순하게 계산하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면 영업이익 곱하기 한 배수 0.8 정도로 하면 됩니다. 보통 순이익 기준으로 PR을 뽑자면은 보통 저는 0.8 정도 영업이익 계산을 하게 되면 거의 시가총액까지 봤을 때는 올해 연간 전망치가 대략 3천억대라고 한다면 PR은 10배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유독 이제 심택의 주가가 조금 부침이 많았던 것은 오랜만에 쉬었던 대덕전자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정수를 오다 보니까 수급적인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심택으로 들어왔던 수급 자체가 대덕전자로 좀 같지 않나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조금 보면 좀 다릅니다. 반도체 메모리 쪽은 심택, TLB, BH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코리아 서킷이나 BH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쪽이라든지 이쪽이었는데 전장으로 바꾸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관점에서만 일정 부분에 심택에 들어왔던 수급이 대덕으로 좀 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볼까요, 저희? 일단 심택의 주가를 전 봐보시면 주가가 이제 계속 좀 눌러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눌려져 있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가 공매도입니다. 심택도 지금 보게 되면 주가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의 전부 대부분이 대차장고가 증가하면서 공매도가 증가하는데 공매도를 왜 할까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게 되면 이는 전방 산업에 대한 시장 전체에 대한 부진 우려가 좀 있습니다. 다시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데 중국발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발 경제 봉쇄 이슈 자체가 반도체 시장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가져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오히려 차익 매물이라든지 공매도 물량이 좀 눌러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심택의 주가가 지금 수준에서 언제 바로 레벨업 될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그건 어떻게 보게 되면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이라도 시장의 반응이 FOMC 결과 이후에 성장주에 대한 우호적 표라든지 미국에서 테크주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보다도 탄력적이라면 단연 시장의 관심은 역시나 반도체 기판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 분 이제는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우경 유한타증권 여의도 영업부 차장,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팀장, 그리고 하창봉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보이는 종목수다 종목콕 종목톡 저희는 내일 어린이날 쉬고요. 금요일 오후 4시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 만나는 주식시장 힐링 마무리 종목 콕톡 저희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